네, 오늘 소개해 줄 책은 이 혐오 자살입니다. 혐오 자살. 제목이 약간 좀 미스매치 되는 개념이죠. 혐오하는데 왜 자살을 할까? 예. 이 책은 조영주 작가님께서 쓰셨습니다. 조영주 작가님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셜록 홈즈. 조영주 작가님이 추리 소설가가 된 것이 바로 이 셜록 홈즈를 읽고 내가 추리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조영주 작가님이 최초로 이제 소설가로 데뷔할 때 썼던 책이 홈즈가 보낸 편지로 제6회 디지털 작가상을 타며 소설가로 데뷔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영주 작가에 대한 어떤 별칭으로는 성공한 덕후, 만화가 딸내미, 아버지가 만화가였죠. 그리고 글 쓰는 바리스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 명의 주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주인공 그 여자 백명지라고 이름이 그 별칭이 백설공주예요. 막 피부가 유독 하얗고 머리카락이 새카매가지고 사람들이 백설공주라고 이제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이 백명지라는 여자애가 자기 애인의 이름은 준혁입니다. 준혁을 베란다에서 떠밀어 가지고 살해를 하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자살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백명진은 좀 괴로워하죠.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이걸 자살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준혁의 집에 가서 자기가 증거품을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이 다툼이 있어서 싸울 때 흘렸던 핏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나영이라는 형사가 등장하죠. 이 나영은 이걸 단순 자살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영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면서 이 사건의 그 진실을 이제 알아냅니다. 나중에. 사건 한 달 전 형사 나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첩에 많은 것이 적혀 있었다. 탐문하며 얻은 정보, 선배의 지시사항, 전달사항. 하지만 나영은 이것들을 적고 나서 다시 보는 일이 없었다. 나영에겐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비밀이 몇 가지 있었다. 수첩을 다시 보지 않는 일 역시 그중 하나였다. 나영은 무엇이든 한번 듣거나 본 것은 결코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든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은 없었다. 303 사건 이후 일어난 변화다. 303 사건 이후 나영은 불면증이 생겼고 고소공포증이 생겼으며 무엇이든 다 기억하는 기묘한 병마저 생겼다. 나영은 선배의 택시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없었다. 다만 이것을 떠나야 할 것 같았다. 지금 나영은 석주의 집에 가고 싶었다. 붉은 소파에 몸을 묻고 깊은 잠에 빠지고 싶었다. 붉은 소파에 사건의 피해자를 앉히고 사진을 찍는 정석주, 논리와 추리로 무장한 경찰은 결코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고 마는 정석주. 마침내 303 사건을 해결한 정석주. 정석주는 나영의 아버지 또래였다. 나영은 그런 정석주에게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남녀의 감정은 아니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나영은 굳이 정의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것 하나는 알았다. 정석주의 집에 놓인 붉은 소파. 그곳은 유일하게 나영이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제는 정석주도 붉은 소파도 없다. 정석주는 붉은 소파를 들고 해외로 가버렸다. 나영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돌아온 석주의 대답을 기억한다. 너에겐 내 길이 있다. 그 길이 나와 달라. 내 길이 무엇일까? 나는 그저 당신의 붉은 소파에 어울리는 인테리어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에 303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을 해결한 정석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또 소품으로 붉은 소파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석주가 정석주를 소재로 2016년도에 나온 조영주 작가가 쓴 붉은 소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이걸 해결하고 나영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계장님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혐오 자살은 그 이후 2017년, 1년 뒤에 2017년의 일입니다. 그 303 사건은 이게 그 나영이 직접 연관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2000년에 일어났던 연쇄살인 사건의 날짜가 나와요. 3월 17일, 4월 16일, 5월 18일, 그리고 혐오 자살이 소재가 된 6월 23일.
이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4명의 사람이 추락사 했는데 경찰은 이걸 자살로 규정하죠. 그러나 나영은 며칠째 이걸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뒷조사를 계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건의 사건에 공통적으로 이 나라를 떠나라는 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명백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이를 살인자의 메시지라고 보지 않았다. 단순한 그래피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라고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의 그래피티가 쓰인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자살일까 사건일까. 나영은 몸을 돌렸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체가 발견되었을 당시 상황을 생각했다. 그래피티라는 게 있는데 그래피티의 의원은 원래 긁다, 긁어서 이래 쓰다 이런 뜻인데 뭐 지하철이나 벽면에 우리가 그림이든 어떤 낙서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그래피티라 그러고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 돼서 그래피티 작품이라고 이제 많이 요즘은 회자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피티로 이 나라를 떠나라는 이제 이런 그 문구가 자살할 때마다 이제 4건에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있었다. 다음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준혁의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혁은 핸드폰 소리에 놀랐겠다. 전화가 왔나 하고 봤더니 알람이었다. 실수로 설정을 해놓나? 보다 생각하고는 몸을 돌려 소파 등받이를 보고 몸을 웅크렸다. 준혁은 안방 침대보다 소파에서 더 자주 잠들었다. 적당한 쿠션감이 숙면의 제격이었다. 처음 명지가 이걸 사자고 했을 때엔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소파를 왜 사는 건가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소파 없이 못 살았다. 소파 쿠션에 머리를 박고 차렵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다. 여기 소재로 이제 소파가 나오는데 아마 조영주 작가는 이 소파에 굉장히 좀 소파를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붉은 소파라는 제목의 소설도 하나 냈고 여기서도 그 여자친구의 명쥐가 사준 그 소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조영주 작가는 어떤 셜록 홈즈처럼 어떤 소품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소품에 어떤 의미를 굉장히 잘 부여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쿠션에 머리를 박고 차렵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서 차렵 이불이라는 거는 그 솜과 겉이 그 일체가 된 아주 두꺼운 이불이죠. 약간 좀 세탁하기 힘든, 분리가 안 돼서 세탁하기 힘든 그런 차렵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렸다. 짧은 머리에 닿는 가죽의 감촉이 지난 며칠의 연달은 파티처럼 기분 좋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지를 만나 이태원 단골 펍에서 파티를 즐겼고 당일엔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 초등학생 때 밤마다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다. 준혁은 블랙 람보르기니였고 나머지는 각각 레드 양반김, 블루 최악, 그린 대박, 옐로우 지랄이었다. 아주 재밌네요. 그 이름들이 전부. 5명이 모이자 든든했다. 특히 레드는 준혁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는 밑도 끝도 없이 생선구이 푸드트럭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4시간만 일하는 거야. 오후 4시에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5시부터 구워서 파는 거야.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야. 초등학교 때부터 레드는 이상주의자였다.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어 양반은 못 되는 양반김. 그래서 양반이 못 되는 양반김. 그래서 레드김인가요? 작년에도 양반김은 야단 법석을 떨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거의 20년 만에 전화를 해서는 하는 말이 스타트업 오케이 였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교수가 되겠다며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바로 휴학. 준혁은 이번에도 쉽게 마음 바뀌겠지 하며 적당히 맞장구 쳐줬다. 그래 혹시 내일 면접 떨어지면 같이 하자. 예, 준혁은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사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죠. 잘렸는데 혹시 또 면접에 갔다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나. 전에 다니던 회사는 무슨 일로? 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 준혁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동안 면접을 다 갔는데 그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준혁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회사랑 맞지 않아. 그만뒀다. 더 늦기 전에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원했다. 자신의 능력 탓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번번이 불합격이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원서를 넣었다. 지금까지 해온 경력과 연봉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큰 손해였다. 반년간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니 깨달았다. 준혁이 예전 회사에 다니며 받은 연봉은 5천이 넘었다. 33세 가장을 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회사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중소기업에는 그런 준혁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준혁이 할 만한 수준의 업무도 없었다. 면접을 치르다 보면 감이 왔다. 웬만한 엔간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기업에 다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편이 나았다. 벌써 35세 대기업의 과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빨리 진급을 하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사나이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중에 1개가 너무 빠른 나이에 너무 잘 되는 거, 진급을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결국에는 안 좋다. 이 소설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준혁은 계속 이 면접을 봤지만 35세도 여전히 면접은 떨어지고 여전히 백수였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지, 이 소설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명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명지는 새 원피스를 샀다. 어울리는 높은 굽의 하이힐도 구입하고 내친김에 메이크업도 받았다. 명지는 선자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일주일 전 엄마가 보내온 사진이 마음에 바뀌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그 김준혁이었다. 여기는 이제 주인공 김준혁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 김준혁을 얘기합니다. 1살 많아요. 명지보다는. 엄마 잔소리 탓이었을까? 오랜만에 본 김준혁의 사진에 마음이 설렌 탓이었을까? 명지는 15분이나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말았다. 그 사람 김준혁은 벌써 도착해 있었다.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독서 중이었다. 자신보다 먼저 와서 책을 읽는 남자에게 명지는 마음이 설렜다. 발소리도 내지 않고 등 뒤로 다가가 김준혁이 손에 든 책을 훔쳐봤다. 그런데 그 책이 만화였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보는 책이 만화라니. 네, 이 남자가 이게 약속지가 벌써 15분 전이나 벌써 와서 자기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이제 여자가 반했죠. 항상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뭐 만화책도 괜찮지. 만화책도 뭐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데. 쿡! 명지는 소리를 내서 웃고 말았다. 그 소리에 김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백명지 하고 명지에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바로 말을 잇지 않고 잠시 아련한 표정을 짓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명지가 고3, 김준혁이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과외 선생님으로 처음 김준혁이 명지의 집에 왔을 때 나란히 의자에 앉아 책상에 놓인 수학 정석을 풀며 중요한 건 기초라고 부르짖을 때 명지는 지금처럼 가슴이 뛰었다. 얼굴도 더 예뻐졌네. 그러니까 처음 본 순간 아마 명지는 이 선생님을 좋아했는 거지. 짝사랑했는 거지. 김준혁이 명지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15년 전에도 김준혁은 명지가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마다 귀엽다고 볼이나 코를 잡아당겼다. 명지는 적당히 크고 햇빛에 잘 때은 김준혁의 손이 좋았다. 하지만 원래 34시 된 명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아, 이런 실수.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지. 어떻게 지냈어? 이 남자 김준혁이 얘기합니다. 이 만화 강추야. 김준혁은 명지가 아니라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선을 받아온 듯 익숙하게 말을 돌렸다. 무슨 내용인데요? 한 남자가 따돌림 당하다 유괴 당해 죽은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어린 시절로 타임슬립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할 때 그 책을 소재로 무슨 책 읽어? 그 책 내용이 어때? 뭐 이 책 내 강추야.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돌직구를 날리죠. 결정했다. 그런 명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김준혁이 말했다. 널 좋아하기로. 아까 보던 만화 대사예요. 뭐야 그게 닭살. 명지가 웃으면서 대꾸했지만 사실 설렜다. 예, 남자는 이렇게 무조건 돌직구를 날리고 보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싫으면 그만이고. 만화 대사라고 치고 그래서 진심이에요? 응. 하지만 이 명지는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나 생각할 시간요. 정확히 말하자면 또 다른 김준혁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이게 동명이인으로 나오죠. 또 다른 김준혁은 약 한 14년 동안 사귀어온 그 김준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명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14년간 사귀던 준혁과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마지막 만남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명지가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자기가 이제 14년 동안 사귀었는데 만약에 내가 머리카락을 바꿔가지고 가면 이 남자가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의심하면서 가죠. 근데 이제 결국 이 남자는 그 바뀐 머리카락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잘 헤어졌어. 14년간 사귄 여자친구의 바뀐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색깔 하나 못 알아보는 남자야. 명진은 단골 미용실에 들렀다. 급하다고 재촉해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준혁이 이 변화를 안다면 계속 사귀겠다고. 준혁은 명진을 말 그대로 공주님, 정확히는 백설공주처럼 모셨다. 검은 머리와 흰 피부가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그 검은 머리가 갈색으로 변했으니 당연히 눈치챌 거라 여겼다. 사실 명지의 별명이 백설공주였는데 검은 머리에 흰 피부 서로 대조되는 그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얘기해놓고 머리 색깔 하나 바뀌었는데 이 준혁이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명지는 허탈했다. 대체 준혁이는 왜 나랑 사귀었을까? 그 모습 때문이었을까? 예쁜 여자친구?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애인을 갖고 싶었던 걸까? 준혁은 늘 명지에게 착하고 예쁘다고 다정하고 친절하다고 말했다. 사실 명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명지는 잘 울었다. 소심했다. 겁쟁이였다. 질투도 많았고 짜증도 많았다. 명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준혁은 말했다.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준혁이 명지의 본 모습을 회피하고 있다는 뜻이었을지도 몰랐다. 준혁이 바라는 그 바람사항을, 희망사항을 항상 명지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죠. 항상 착하고 예쁘다고 다정하고 친절하다고 얘기해주는 사실은 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세 명의 개성을 소개하면서 이 스토리는 시작을 합니다. 과연 준혁은 자살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준혁을 살해했을까? 이 형사 영주가 이렇게 끊임없는 추적에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마치 그 조영주 작가님이 이 책을 읽어보면 마침 셜록 홈즈를 읽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영주 작가님이 워낙 셜록 홈즈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그마한 소품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담고 그렇게 글을 쓰러 내려간 것이 아주 그 추리소설에 어떤 재미를 더해주고 저는 이 소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